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현 유행 상황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30세 미만이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얀센 백신에서도 혈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 교수님을 다시 모셨는데 4차 유행 때문이에요. 지금 4차 유행이 거의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측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4차 유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중하게 보는 측면은 지금 일주 만에 거의 25% 이상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들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은 곧 다시 또 1,000명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위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유행이 훨씬 3차 유행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방역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재학 교수님? 일단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주 연장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그나마 좀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게 서울하고 부산에서 유흥업소의 영업 중지 내린 거 말고는 거의 새로운 대책이 전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더니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을 아무것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3차 유행 시작될 때부터 소상공인들이랑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래서 단계 격상을 빨리빨리 못했었던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초에 잠시 손실보상금을 만든다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갑자기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단계를 격상을 하든지 아니면 영업 시간을 줄이든지 영업을 중지하려고 했더니 그분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맞은 4차 유행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말만 위험하다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강력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의 카드를 전혀 못 꺼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를 해외 사례에서 일단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3월 말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 세계 방역 성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52개 국가들 중에서 6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타이완, 이스라엘입니다. 5개 국가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원래대로의 그 사회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우리보다 높고요. 나머지 4개 국가는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방역을 엄격하게 취했었던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는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핀셋 방역이라고 부르는 방역은 어렵다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보상책을 너무나 복잡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빠르게 전파되는 질환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아예 코로나19의 발생률 자체를 낮추고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는 전부 다 고통 분담을 통해서 다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정부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결국은 이런 우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이는 4개국의 기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배우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배움이 좀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본인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텐데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 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증상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는 그런 걸 검토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몇 곳이 있는데요. 이제 일단 먼저 제주도에서 병의원이나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한 사람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러한 이제 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유증상자의 검사를 한 번 더 촉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 코로나19의 증상이라는 게 되게 처음에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 검사를 권할 수 있을지가 하나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단 검사를 저희가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과 비슷하게 절반 정도는 무증상자로부터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자의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좀 찾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는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4차 유행이 현실화되자 더 많은 사람이 빠르게 진단검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영일의 이슈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더 이슈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자, 30분이면 이 감염 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는 자가검사 키트. 그런데 이 정확도가 떨어져서 우려가 되는 점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 자가검사 키트는 저희가 조금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자가검사 키트라는 거는 본인이 검체를 채취해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형태의 키트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본인이 검체를 채취를 해서 검사실로 검체를 보내는 형식의 키트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검사까지 다 끝내는 형식의 키트도 있는데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본인이 검사까지 다 끝내는 형식의 키트이고, 그렇게 국내에서 지금 쓸 수 있는 키트는 아직까지 이제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예전에 문제가 됐던 신속항원 검사가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키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속항원 검사는 몇 가지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먼저 민감도가 좀 많이 낮다는 점인데요.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에 대해서는 처음에 뭐 식약처 발표에서 이제 90% 이상의 높은 민감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들이 증상을 발현했을 때, 그리고 증상 발현을 하고 5일 이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검사하면 90% 정도의 높은 민감도를 갖지만, 이 키트를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라던가 또는 5일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적용해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민감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진단검사께서 평가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를 전체를 모델링을 해서 검체 구성을 새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민감도는 41.5%였고요. 최근에 그 서울대 감염내과에서 평가한 결과에서 민감도는 17.5%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거의 뭐 6명에서 8명 정도를 놓칠 수 있는 키트인데 이거를 쓰는 게 과연 가능할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평가 결과는 의료인이 채취한 검체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 자기 자신이 채취한 검체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민감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민감도가 떨어지는 검사를 썼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일단 이제 자가 검사 키트를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현재 사용 가능한지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유행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하려고 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굳이 4차 유행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논의되고 있는 게 너무 황당해요. 왜냐하면 신속진단 키트는 이미 허가를 한 2개 업체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는 의료진이 채취하는 용도로만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자가검사 키트로 활용을 하려면 연구를 다시 해야 돼요. 임상 연구도 다시 하고 본인이 직접 채취하는 방법으로 했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식약처에서 그런 새로운 검사 방법들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보통 8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식약처장이 그거를 뭐 최대한 당겨주겠다. 그러니까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4차 유행에 못 써먹어요.
그러면 2개월 있다가나 허가가 될 거 가지고 왜 지금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며 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되게 우스운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신경 쓰이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설전을 벌이는 상황을 만드느니 지금 4차 유행을 빨리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런 방법을 더 논의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왜 여론이나 사람들의 마음들을 계속 흔들어주면서 지금 방역에 집중해야 될 상황들을 오히려 이런 정치적 논쟁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허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용 대상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일단 어떻든 간에 지금은 쓸 수도 없는 키트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유흥업소나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형 상생 방역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유행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가검사 키트가 정확도가 뭐 90%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음성인 사람 모여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민감도가 한 뭐 적게는 10몇 프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증상자도 한 뭐 4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근데 사실 유흥업소를 가거나 식당을 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유증상이 원래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선별검사소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걸러낸 사람들은 다 무증상 감염자를 잡아내려고 그러는데 그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아예 평가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늘리겠다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다중 이용시설의 시간을 늘리겠다 하는 거는 지금 상황, 특히 4차 유행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불성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일단 유행을 다 잡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고통들에 대한 손실보상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실제로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자가진단 키트라도 검사하는데 최소한 15분에서 30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노래방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줄 서가지고 30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이 결과 나올 때까지.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하게 되면 최소한도 한 테스트에만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뭐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아마 5,000원에서 10,000원대 정도까지도 공급이 되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이런 신속항원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 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노래방에 한 10명이 들어간다면은 1인당 15,000원씩 15만 원을 검사를 해야 돼요.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 자가진단 키트가 자신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영업 시간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냥 밤새서 놀아도 돼요. 그 안에서. 근데 믿지 못할 만한 키트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해놓고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실행상의 문제점들도 있고 그 안에 있는 확진자를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또 방역에 적용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요, 지금 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된다면 효과적인 활용법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 일단 활용하고 있는 국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자가진단 키트를 쓰고 있는 거는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입니다. 이 체코 5개 국가인데 공교롭게도 이 5개 국가가 방역 성적이 그닥 좋은 국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 국가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국가의 잘하는 점을 배워야지 우리보다 성적이 나쁜 국가의 정책을 배우는 거는 저는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거는 효과가 있는 정책일 때 얘기거든요. 이런 국가들에서 이런 자가진단을 쓰고는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결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또 그 효과가 입증돼서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규모가 상당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CR 검사를 돌리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쪽은 의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나 이런 선별지원소 가서 검사를 받기도 힘들고 또 그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받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대안으로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다음에 또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 40에서 60%가 잡히니까 너무 유증상인 확진이 될 만한 사람이 많은데 PCR만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써서 일단 너네 스스로 어차피 많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가 스스로 확진되면 집에서 조심해라는 목적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확진이 되면 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수준이고 현재 PCR에 감당 가능한 수준이 충분한 수준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단의 정확도가 되게 중요한 국가고 그다음에 한번 진단되면 다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외국은 그런 격리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스스로 알아서 검사해서 안 좋으면 집에서 나오지 마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과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에 써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영일의 더 이슈체크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30살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희귀 혈전이 얀센 백신 접종 이후에도 발생했다며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 제약회사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영민 교수님 특별한 기준이나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국 쪽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에서는 주는 이득이 위험에 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하지만 30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이 주는 이득과 위험이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연령군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을 뿐인데 굳이 백신을 접종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 됐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임상 시험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좀 더 보고가 나오면은 그 비율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EMA에 보고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된 혈전증 이슈는 보통 두 가지 정도 중에서 DIC라고 부르는 타입이 100만 명당 1명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에 발생하는 그런 혈전증 같은 경우에 100만 명당 한 3명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당연히 3만 명 정도 하는 임상시험에서 알 수 없었던 그런 부작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그럼 과연 다른 백신에서는 발생하지 않을까? 그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이 좋은 무기를 우리가 이런 그 신뢰도를 손상시켜 가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지 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면서 맞출 수 있는 방법 없었는지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얀센 백신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럽에서 혈전 부작용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 얀센 백신의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600만 회 정도의 접종 분량이 지금 들어오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백신 수급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다른 백신이 많은 상황이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같은 플랫폼에 해당되는 같은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얀센 백신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접종 중지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런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사실 100만 명에 한 명 수준이면 벼락 맞아서 미국에서 죽는 사람 수준 숫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하겠고 혹시라도 얀센 백신 없어도 우리는 맞을 백신이 있다. 다만
안전하게 국민들한테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있다고 확인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결론 날 때까지 유럽에서의 출시도 이미 중지를 한 상황이고 만약 이 논의가 만약에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국내 도입도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2분기에 지금 들어올 백신 중에서 하나가 지금 이미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도 2억 회분을 미국에서 7월까지 지금 반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모더나의 수급이 과연 차질 없이 잘 진행될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 모더나가 사실 문제인데 모더나가 생산 기반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벤처 회사에서 만든 기술을 이제 생산 기반이 있는 회사들한테 이제 위탁을 해서 하는 생산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얀센 백신에 혹시 문제도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더나 백신의 국내 생산분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일단은 남은 사람들에 대한 접종을 서두르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언을 한 상황이어서 국내에 이제 도입되는 물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반 기술이 별로 한쓴 공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모더나 같은 경우에 국내 생산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단됐던 그런 협상들을 좀 재개해서 국내에서 그래도 생산 능력이 될 만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야 그러니까 2분기 때는 늦더라도 3분기 때부터는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하는데 우리 정부 또 방역 당국이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두 분께 제안을 좀 듣고 싶은데 이영민 교수님 어떤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일단은 백신은 조금 천천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이 큰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 더 낮게 저희가 유지를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건의료의 역량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집중하면서 원활하게 우리가 면역력을 획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필요한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11월 달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당분간은 좀 주의를 놓지 말고 이게 빨리 그렇게 손쉽게 끝날 거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조금 더 참아가면서 저희가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 그리고 취약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분간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법을 선택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전공법을 선택하기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해서 뭔가 요행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동원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19가 가장 좋은 전공법이 백신이죠. 전공법대로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는 앞에 눈에 보이거든요.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6개월 정도만 좀 더 참아내면 뭔가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게 이미 보이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는 거죠. 이제는 희망이 보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6개월만 더 현명하게 행동을 해주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좋은 시절을 맞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방역의 가장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